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세계 방산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미국과 캐나다가 예상치 못한 위기 대응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충격적인 건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점이죠. 심지어 한 유명 국방 전문가는 놀라운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맥켄지입니다. 캐나다 국방부 소속 분석관이죠. 수석 분석관이라 불리는 만큼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이키며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최신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노아 존슨, 우리 부서의 고위 관계자였죠. 노아의 얼굴은 평소보다 긴장돼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손에 들고 있던 빨간색 표지의 보고서를 흔들며 저를 불렀어요. 국방부에서 빨간색 표지는 최우선 순위를 의미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러시아의 새로운 동향? 중국의 군사훈련? 아니면 북대서양 해역에서의 긴급 상황인가요? 저는 급히 컴퓨터를 잠그고 노아를 따라 회의실로 향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모여 있었죠.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저에게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노아가 자리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빨간 표지의 보고서를 제 앞에 펼쳤죠. 그리고 보고서의 제목을 읽자마자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 방위산업 성장과 세계 시장 영향력 분석. 한국이라니요? 정말 한국? 그 삼성 휴대폰과 현대 자동차나 만드는 작은 나라 말입니까? 저는 무의식적으로 비웃는 투로 말했어요. 한국이 무슨 군사 강국이라도 됐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게 한국은 그저 미국의 보호국에 불과했습니다. 지도에서 겨우 찾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반도 국가죠. 경제적으로 몇 가지 전자제품이나 만들어 성공했을지 몰라도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미국 군대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할 나라로만 알고 있었어요. 완전히 제 관심 바뀐 나라였죠. 북한과 대치 중이라 군대는 있지만 그건 미국이 주는 중고 무기로 겨우 버티는 수준 아닌가요? 게다가 한국 군대가 무슨 힘이 있던가요? 주한미군으로 간간히 연명하고 있는 나라에 불과하잖아요. 심지어 대통령이 군대를 움직여 쿠데타를 일으켰던데 군대가 어떤 용도로 쓰일지 안 봐도 뻔하더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바로 북한에 잡아먹힐 나라라고 봐도 무방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 군인들이 있기는 한 건지 의문일 정도였죠. 그런데 이런 보고서를 보여주다니 정말 우스웠습니다. 방산 강국이라니 농담도 심하네요. 하지만 노아는 제 반응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 페이지를 넘기라는 제스처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캐나다를 크게 앞질렀다는 사실을 그래프와 수치들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무기 구매국들, 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캐나다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한국이 캐나다보다 앞서 있다니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캐나다는 지칠 국가고 나토 회원국이며 미국과 가장 긴밀한 군사 협력을 하는 나라예요. 반면 한국은 그저 분단국가로 북한이라는 위협에 맞서 방어적 군사력을 가진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경악스러운 말은 이 다음에 나왔습니다. 노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어요. 한국으로 가라고 말이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에 가라고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저는 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에요. 다른 분석관을 보내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노아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죠. 에단,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동아시아 전문가가 아니야. 우리에게는 방산 기술과 세계 시장 동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분석관이 필요하네. 그건 바로 자네야. 하지만 저는 제가 변명을 시작하려 했지만 노아가 제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이건 요청이 아니라 지시야. 국방부 장관님도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시네. 자네의 보고서는 바로 그분의 책상에 올라갈 거야. 이건 자네 경력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제 거절은 불복종으로 비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승진은 물론 향후 커리어에도 악영향을 줄 게 분명했습니다. 솔직히 분노가 치밀어 오를 정도였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아시아는 제게 너무 낯선 곳이었고 특히 한국은 그저 TV에서 보는 이국적인 나라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명령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임무였죠. 제 목소리는 굳어 있었어요. 노아는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제 인생을 뒤엎을 만한 사건이 일어날 거란 사실을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방위산업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조사해보기로 했죠. 설마 하는 마음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이라고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웃음거리를 찾는 심정이었습니다. 아마 과장된 보도자료나 허황된 선전 정도가 나오겠지 생각했죠. 어쩌면 미국이 준 무기를 살짝 개조해서 자국산인 척하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검색 결과는 전혀 예상과 달랐어요. 믿기 힘든 숫자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세계 방산 수출국 순위에서 한국이 4위, 캐나다는 겨우 7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봤어요. 제 눈에 들어온 것은 K고 자주포였습니다. 이 자주포가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등 수많은 국가에 수출되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라고요? 그것도 우리 캐나다의 동맹국들이 우리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니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됐다고요. 그러나 다음 검색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KF-21 전투기,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라고. 경공격기도 아니고 정교한 전투기를? 그것도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 그리고 현무 미사일 시리즈. 한국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완비했다고요? 설마 이게 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건가요? 미국이 해준 게 아니라?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사진과 비디오, 기술 사양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볼수록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국제방산 전시회 영상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한국 무기 앞에 줄을 서서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들의 성능이 캐나다 제품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심각한 실수를 하고 있었던 건가? 제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서구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아시아 국가들은 서구의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죠.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선진국에서 기술을 수입해서 값싼 노동력으로 제품을 만들어 되파는 그런 나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팩트체크를 해보니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이미 첨단 방산 기술 분야에서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었고 캐나다를 훨씬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왜 저를 한국에 보내려 하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됐어요. 우리 캐나다는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 뒤처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짐이 다 챙겨진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캐나다 국방부에서 한국 방위산업을 조사하라는 임무를 받은 저는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됐습니다. 밴쿠버 국제공항의 출국장에 앉아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손에는 한국에 대한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달간 준비한 자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일종의 불안감이 계속 저를 따라다녔어요. 이게 전부 과장이길 바란다.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무지했던 거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캐나다 국방부 전체가, 아니 서구 세계 전체가 아시아, 특히 한국을 너무 얕잡아봤던 거죠.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서울행 직항 비행기에 오를 시간이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일어났습니다. 제 앞에는 13시간의 긴 비행이, 그리고 그 끝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자 퍼스트 클래스 좌석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국방부에서 특별히 신경 써준 모양이에요. 하지만 이런 편안한 좌석도 제 마음의 불안을 덜어주진 못했습니다. 이륙 후 노트북을 펼쳐 준비해온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어요. K고 자주포의 기술 사양, KF-21 전투기의 개발 과정, 현무 미사일의 실전 배치 현황. 이 모든 것들이 분명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라면 캐나다의 방위산업은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 걸까요? 창밖으로는 끝없는 태평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제 앞에 놓인 미지의 세계처럼 광활하고 깊었어요. 한국이 정말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나라라면 우리의 세계관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비행기 안에서 한국 방위산업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선전하고 있는지, 그들의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의 기술을 따라한 게 아니야.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기술 발전 과정이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세계 질서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죠. 기본적인 인사말과 감사 표현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어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정도를 반복해서 읽어보는데 발음이 쉽지 않았어요. 기내식을 먹고 영화를 보고 자료를 검토하고 다시 잠을 청하는 과정을 반복하던 중 기장의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후 4시입니다. 날씨는 맑고 창밖을 내다보니 한국의 해안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섬들이 점점이 박혀있는 바다, 그리고 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윤곽. 마침내 인천공항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한 비행기에서 내리며 저는 창문을 통해 보이는 공항 터미널의 웅장한 모습에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단순히 크기만 큰 게 아니라 디자인이 근사했어요. 유리와 철골 구조물이 만들어내는 곡선이 마치 파도처럼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탑승교를 지나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출입국 심사대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유리문 같은 게이트가 줄지어 있었고 사람들이 그냥 통과하고 있었죠. 저도 다른 승객들을 따라 그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제 앞사람이 게이트에 서자 카메라가 얼굴을 스캔하더니 바로 통과시켰어요. 제 차례가 되자 불안한 마음으로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게이트에서 영어로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여권을 스캐너에 올리자 카메라가 제 얼굴을 인식했고 몇 초 만에 게이트가 열렸어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오랜 줄, 까다로운 질문, 지문 등록 같은 절차가 없었죠. 얼굴 인식만으로 출입국 심사가 완료된 겁니다. 저는 놀라서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구 쪽으로 걸어가는데 은빛 로봇이 다가왔어요. 이 로봇이 제 이름을 알고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마도 방금 전 출입국 시스템에서 제 정보를 받았나 봅니다.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로봇은 계속해서 저를 안내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온 김태현 대령이 한 번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로봇을 따라 한 번 출구로 향했습니다. 공항 내부는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바닥 청소를 하는 로봇, 음식을 서빙하는 로봇, 심지어 수화물을 운반하는 자율주행 카트까지 모든 게 미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었습니다. 한 번 출구에 도착하자 한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태블릿을 들고 서 있었어요. 단정한 슈트를 입은 그는 제가 다가가자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김태현 대령의 영어는 완벽했습니다. 미국 발음에 가까웠고 말의 속도나 억양도 자연스러웠어요. 그는 제 가방을 받아들고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김 대령은 서울까지 가는 동안 간단한 브리핑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가리킨 차량은 미래에서 온 듯한 디자인이었어요. 날렵한 선, 유리와 매끈한 표면, 문이 자동으로 열렸고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 대령은 이것이 수소전기 자율주행차라고 설명했어요. 서울까지는 약 1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김 대령의 말에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차에 올라타자 차량이 스스로 출발했습니다. 소음도 거의 없었죠.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로 위의 차량들 대부분이 조용한 전기차였어요. 소음과 매연이 없는 고속도로라니. 서울로 향하는 길, 전망대에서 도시 전경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초고층 빌딩들이 미래도시처럼 펼쳐져 있었죠. 빌딩 외벽은 모두 태양광 패널로 덮여 있었고 건물들 사이로 푸른 공원과 산책로가 보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이게 내가 알던 한국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김태현 대령의 안내를 받아 한국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건물은 캐나다 국방부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보안 검색대를 지나 회의실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회의실 중앙에는 테이블이 없었어요. 대신 원형의 투명한 디스플레이 패널이 있었고 주변에 의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김 대령이 작은 장치를 조작하자 갑자기 공중에 3D 홀로그램이 나타났어요. 한국의 방위산업 현황을 보여주는 입체적인 그래프와 이미지였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3D 홀로그램 브리핑이라니 영화에서나 보던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브리핑 내용이었습니다. 홀로그램은 K9 자주포의 세부 구조를 보여주며 회전했어요. 세계 각국에 수출된 현황이 지도 위에 표시되었습니다. 김 대령은 한국이 개발한 무기 체계에 대해 차분히 설명했어요. K9 자주포는 이미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등에 수출되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주포의 성능은 기존의 미국이나 독일제 자주포를 능가한다고 했어요. 홀로그램이 바뀌어 KF-21 전투기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첨단 스텔스 기능과 인공지능 전투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이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장거리 탄도미사일 현무 시리즈도 소개됐습니다. 사거리 800km 이상의 미사일을 독자 개발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이어서 AI 드론 시스템이 등장했습니다. 수백 대의 드론이 집단 지능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영상을 보면서 저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를 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출 통계였어요. 홀로그램이 세계 지도로 바뀌며 한국의 방산 수출 현황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었어요.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4위, 우리 캐나다는 겨우 7위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전통적인 NATO 회원국들이 자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회원국들이, 우리의 동맹국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한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대령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은 단순한 방어 국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며 유럽 국가들도 한국산 무기를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아시아는 서구보다 뒤처져 있다 는 생각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추격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서구를 앞서가고 있었어요. 국방부 회의실을 나오면서 제 세계관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구 중심적 사고가 무너지고 새로운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김대령은 저를 별도의 화상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맥켄지 씨, 지금부터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전략 담당 마이클 스콧과 화상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캐나다 국방부에서도 참여하십니다. 화상 회의실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에는 이미 2개의 창이 열려 있었어요. 하나는 제가 잘 아는 캐나다 국방부의 회의실이었고 노아 존슨도 보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 국방부의 회의실이었죠. 마이클 스콧이라는 사람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에단, 잘 지내고 있나? 노아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한국은 어떤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놀라운 곳이지?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마이클 스콧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어요. 에단 맥켄지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이클 스콧입니다. 미 국방부 동아시아 전략 담당이죠. 캐나다가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니 기쁘게 생각합니다. 화상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이클은 대만 유사시 미국의 군사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의 설명 중에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만 유사시, 한국이 없으면 미군 작전 수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한국 없이는 작전 수행이 불가능하다니요? 마이클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드론 기술, 사이버 방어 시스템, 그리고 정밀 타격 능력이 대만 방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특히 중국의 대규모 사이버 공격과 대공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데 한국의 기술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이었어요. 마이클은 미국이 이미 한국에 AI 전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방공식별 AI가 미공군의 방공 시스템보다 오탐지율이 30% 낮고 반응 속도는 2배 빠르다는 통계까지 공개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한다고요? 세계 최강대국이? 제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는 일방적인 관계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미국이 한국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니요? 마이클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이제 군사기술 파트너라고 했어요. 캐나다도 한국을 무시할 때가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화상 회의 내내 노아는 거의 말이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마도 그도 이런 현실에 충격을 받은 듯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스크린이 꺼진 후 저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 며칠 사이에 제가 알던 세계 질서가 완전히 뒤바뀐 것 같았어요. 캐나다가 한국을 평가절하했던 것처럼 어쩌면 모든 서구 국가들이 아시아에 대해 심각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김대령은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에 한국 국방연구원 방문이 있다고 했어요. 그곳에서 정미경 박사를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 박사는 한국의 미래 군사 기술 개발을 이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태현 대령은 저를 한국 국방연구원으로 안내했습니다. 화상 회의에서 받은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였지만 더 많은 것을 보고 확인해야 했어요.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미국마저 필요로 할 정도로 발전했을까요? 연구원 입구에서 저희를 맞이한 정미경 박사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50대 여성이었어요. 그녀의 영어 역시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연구원 내부 시설로 안내했습니다. 맥켄지 씨, 오늘은 우리 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미래 전쟁 대비 기술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내받은 곳은 드론 연구실이었어요. 커다란 실내 테스트장에서는 수백 대의 소형 드론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은 AI 군집 드론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드론들이 중앙 통제 없이도 서로 소통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자율 전투 체계였습니다. 드론 한 대가 고장나면 다른 드론들이 즉시 그 역할을 대체했어요. 적의 방해 전파가 있어도 자체적인 판단으로 대응한다고 합니다. 이미 수천 대 규모의 군집 드론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는 설명을 들으며 저는 그저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음으로 안내받은 곳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완전 자율형 전투 로봇 연구실이었습니다. 2다리로 걷는 인간형 로봇부터 4발로 움직이는 견형 로봇까지 다양한 형태의 전투 로봇들이 있었어요. 정 박사는 이 로봇들이 이미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로봇들은 24시간 국경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무장지대 일부 구역은 완전히 이 로봇들이 감시하고 있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캐나다는 아직 원격 조종 로봇조차 제대로 실전 운용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완전 자율형 로봇을 실전에 배치했다니요? 세 번째로 보여준 기술은 양자 암호통신 시스템이었어요. 정 박사는 이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기술이라고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해킹 시도도 즉시 감지할 수 있고 이론적으로 해독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우리 군 통신의 80%가 이 양자 암호통신으로 전환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20%도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이에요. 마지막으로 안내받은 곳은 우주 군사력 센터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한국의 군사 위성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정 박사는 이 위성들이 실시간으로 지구를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위성은 1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해상도를 갖추고 있어요. 24시간 지구 전역을 감시하며 특히 주변국의 군사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을 둘러본 후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제가 본 것은 캐나다를 포함한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이 아직 상상만 하고 있는 기술들이었습니다. 캐나다는 여전히 기존 방식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미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연구원을 나오면서 정 박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 귀에 깊이 박혔습니다. 맥켄지 씨, 우리가 보여드린 것은 이미 실전 배치된 기술들 뿐입니다. 개발 중인 기술들은 보안상 보여드릴 수 없지만 그것들은 더욱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이에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캐나다와 한국의 기술 격차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이대로라면 10년 후, 아니 5년 후에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국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캐나다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기를 반복했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동료들이 제 보고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됐습니다. 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노아 존슨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에단, 정부 고위층에서 내 보고를 기다리고 있어. 내일 오전 10시에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 다음 날 아침, 캐나다 국방부 대회의실은 이례적으로 많은 인원으로 가득 찼습니다. 국방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 군 수뇌부, 그리고 여러 부처의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기 전 잠시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 사람들이 제 말을 믿어줄까요? 한국에서 직접 보고 느끼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충격적인 현실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제 첫 마디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3D 홀로그램 브리핑부터 시작해 AI 군집 드론, 자율형 전투 로봇, 양자 암호통신 시스템, 우주 군사력까지. 또한 미국조차 한국의 군사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전했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은 이미 캐나다를 앞서고 있으며 우리는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군사 강국으로 남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제 보고를 마쳤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의심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정말 그렇게 발전했다고 우리가 알던 한국은 이 보고서의 내용이 과장된 것은 아닌가. 국방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회의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에단의 보고는 우리 정보기관의 보고와도 일치합니다. 사실 우리는 몇 년 전부터 한국의 급속한 발전을 주시해왔습니다만 그 속도와 깊이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장관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침묵했다가 결단을 내렸어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저는 총리께 한국과의 전면적인 군사협력을 제안하겠습니다. 기술 교류, 공동훈련, 방산협력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며칠 후 캐나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과의 전면적인 군사협력을 발표했어요. 뉴스에서는 이 발표가 캐나다의 아시아 정책에 있어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발표 다음 날, 저는 노아 존슨의 사무실로 호출됐어요. 그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고했네, 에단. 자네의 보고가 정부의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 그러더니 노아는 제 앞에 새 프로젝트 파일을 내려놓았어요. 자네가 이 프로젝트를 책임지게 한국과의 군사 협력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역할이야. 앞으로 한국을 더 자주 방문하게 될 걸세. 저는 파일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아의 사무실을 나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타와의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 캐나다는 우리가 아시아에서 배울 것이 없다 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 오만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한국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 그들의 혁신 정신, 도전 정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까지. 캐나다가 세계 무대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지금 제 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예일대학교 역사 강의에서 한국인 학생의 발언이 강의실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본인 교수조차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 이후 캠퍼스에서는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학생들은 기존에 배웠던 역사적 관점을 재평가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강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스콧이라고 합니다. 미국 명문대인 예일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죠. 오늘은 다나카 요시로 교수님의 동아시아 근대사와 국제관계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다나카 교수님은 일본 출신의 역사학자로 날카로운 분석력과 폭넓은 지식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분이셨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늘 앉던 자리, 강의실 중앙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오늘 배울 내용을 생각하니 기대가 되었죠. 특히 동아시아 역사는 제게 흥미로운 주제였거든요. 물론 딱 한 나라만 빼고요. 바로 한국이요. 저는 한국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세계 무대에서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국가라고 생각했죠. 중국과 일본 사이에 껴서 그저 운 좋게 살아남은 작은 반도 국가, 역사적으로도 늘 주변국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던 나라. 이런 경멸적인 생각이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로서는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만이 가치 있는 연구 대상이라고 여겼어요. 한국 같은 나라는 그저 지도상의 작은 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죠. 국제 정치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시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중요한 국가들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한국 문화, 그저 일본과 중국 문화의 저급한 모방에 불과하다고 치부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대통령도 없는 그런 국가와 누가 손을 잡고 싶겠어요?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 그 나라의 역사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부디 한국만큼은 강의에서 다루지 않기를 말이죠. 강의실에는 미국 학생들 외에도 중국, 일본, 한국 출신 학생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 앞쪽에는 항상 열심히 필기하는 일본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창가 쪽에는 중국 학생들이 앉아 있었죠. 한국 학생들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뒤쪽에 몇 명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나카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오자 소란스럽던 강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항상 정장 차림의 단정한 외모를 유지하셨죠. 오늘도 변함없이 깔끔한 모습으로 강단에 올라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아시아 근대사의 주요 사건들과 그 여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강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노트북으로 필기를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먼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의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부터 시작해 일본의 제국주의 확장에 대한 내용이었죠. 특히 일본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서구 열강에 맞서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라는 교수님의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는 계속 이어졌고 저는 동아시아 각국이 근대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중국의 국민혁명, 반일 감정의 고조, 일본의 군국주의화까지. 그런데 갑자기 교수님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뭔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듯 했죠. 이제부터는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솔직히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교수님의 말투가 갑자기 바뀌었다는 것이 흥미를 끌었습니다. 뭔가 논쟁적인 주제를 꺼내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강의실의 공기가 갑자기 팽팽해진 것도 느껴졌습니다. 특히 한국 학생들이 앉아있는 쪽에서 긴장감이 감돌았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역사 강의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다나카 교수님이 칠판에 한일병합이라는 단어를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죠.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일본의 한국 통치 시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강의실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열심히 필기를 시작했고 한국 학생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교수님을 주시했습니다. 저는 그저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을 배우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나카 교수님의 다음 말씀이 강의실 전체를 뒤흔들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학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될 수 있는 역사입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역사적 감정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역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필기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매우 합리적으로 들렸으니까요. 역사는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다나카 교수님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강의실 전체를 둘러보시더니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씀하셨죠. 여러분, 일본은 역사적으로 한국을 많이 도와준 나라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은 미개한 농업국가에 불과했지만 일본이 철도와 학교를 세우고 근대적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발전할 수 있었죠. 그런데도 한국인들은 일본을 미워하고 비난하기만 합니다. 은혜를 모르고 과거에만 매달리는 것은 옳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역사를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교수님의 관점이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한국은 일본 덕분에 근대화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죠. 강의실이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교수님의 발언에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일본 학생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고 미국인 친구들 몇몇도 납득한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타일러도 작게 맞는 말이네라고 속삭였죠. 하지만 강의실 뒤쪽에서는 다른 반응이 보였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특히 항상 조용히 강의를 듣던 한국인 여학생이 눈을 크게 뜨고 교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다나카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있는 그대로 봐야 합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말이죠. 일본의 통치가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철도, 도로, 항만, 학교, 병원. 이 모든 것을 일본이 건설했어요. 그 전까지 한국은 전근대적인 사회였습니다. 저는 열심히 필기를 하면서 교수님의 말에 더욱 공감하게 되었어요. 미국도 다른 나라들을 도와 근대화시켰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한국을 도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걸까? 교수님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습니다. 일제시대 한국 당시 조선의 철도 건설 사진, 학교 건물, 근대적 건축물들이 화면에 나타났죠. 보시다시피 일본의 통치 전에는 이런 것들이 한국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프라를 건설해 주었어요. 물론 식민지배라는 측면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강의실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의 사진들을 보며 교수님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더욱 확신했어요. 객관적인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사진으로 남아있는 역사적 사실들이요. 다나카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인들은 항상 일본의 식민 지배만을 비난하지만 그 시기에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에 완전히 설득되었습니다.
역사는 항상 양면이 있는 법이죠. 한국인들은 왜 자신들이 받은 혜택은 인정하지 않고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걸까요?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더욱 고개를 끄덕이며 교수님의 주장에 동조했고, 중국 학생들은 표정 변화 없이 그저 필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학생들 쪽에서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몇몇은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서로 귓속말을 나누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배우는 중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나카 교수님의 주장이 너무나 합리적으로 들렸거든요.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으니까 교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이니까요. 다나카 교수님이 다시 한번 강의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견해죠. 여러분도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이해할 때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반해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강의실은 여전히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강의실 뒤쪽에서 한 여학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국인 학생이었죠. 그녀의 이름은 이서연입니다. 평소 조용하게 강의를 듣던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님, 지금 일본이 한국을 도와줬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하게 강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그녀를 바라보았죠. 저도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하면서 수많은 한국인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발전의 과정이 아니라 강제적인 억압과 수탈이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강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다른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서연과 교수님을 번갈아 바라보았죠. 저는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수업 중간에 교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다니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다나카 교수님은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반문했죠. 하지만 서연 학생, 식민 지배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한국도 근대화가 되었으니까요. 교수님의 말에 일본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교수님의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역사적 사건에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공존하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서연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더욱 확고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교수님,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이유를 아십니까? 강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숨죽이고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죠. 저조차도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서연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대표적인 예로 유관순 열사를 들 수 있습니다. 17세의 어린 소녀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게 끌려가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게 과연 일본이 한국을 도와준 결과입니까? 서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친 듯 했어요. 강의실은 점점 무거운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일본 학생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유관순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봤어요. 17살 소녀가 독립을 외치다 목숨을 잃었다고요? 갑자기 교수님의 주장이 그렇게 확실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나카 교수님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지만 조금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연의 구체적인 예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어요. 그건 불행한 사건이었죠. 하지만 역사에는 항상 희생이 따르는 법입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교수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연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교수님, 그 큰 그림이라는 것은 누구의 시각에서 바라본 것인가요? 일본의 시각에서는 식민 지배가 정당화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인들에게는 그저 고통과 억압의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의 말에 강의실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고, 심지어 일부 미국인 학생들도 서연의 말에 공감하는 듯 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교수님의 말씀만 듣고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서연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단단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역사는 항상 승자의 시각에서 쓰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일본이 한국의 학교와 철도를 지었다는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국인들을 위한 것이었나요? 아니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나요? 저는 서연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 점점 더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그녀의 논리가 설득력 있게 들렸거든요. 하지만 서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후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진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아십니까? 위안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강의실의 분위기가 갑자기 더 무거워졌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자리에서 몸을 움츠렸고 다른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죠. 저는 위안부에 대해 희미하게 들어본 적이 있지만 자세히는 알지 못했어요. 10대 소녀들이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끔찍한 일을 당해야 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느껴졌어요. 그들은 원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일본군을 위해 봉사한 것도 아닙니다. 강제로 끌려가 인권을 유린당한 것입니다. 학생들 중 몇몇은 숨을 삼켰습니다.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10대 소녀들이 군인들에게 강제로 끌려갔다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그들이 지금도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서연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교수님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죠. 일본인 학생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일부 미국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교수와 서연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다나카 교수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위안부 문제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역사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여러 해석이 존재하죠. 서연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더니 빠르게 무언가를 검색했어요. 그리고 화면을 돌려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 영상입니다. 그들은 8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 아픔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석의 문제일까요? 강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영상 속에서 한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일본군에게 끌려가 당한 끔찍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듣고 있기 힘들 정도였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역사에는 정말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것을요. 지금까지 저는 단지 교수님의 말씀만 듣고 판단했지만 그것은 단지 한쪽 면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겪은 고통과 아픔은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던 거죠. 서연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교수님,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여전히 제대로 된 인정과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부정하려 하고 있죠. 이게 과연 올바른 역사 인식일까요? 다나카 교수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어요.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학문적으로 접근해야. 서연은 교수님의 말을 자르고 계속 이어갔습니다. 교수님,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문제를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라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인류의 가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강의실의 공기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서연의 말에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일부 일본 학생들조차도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저는 서연의 말에 완전히 압도되었어요.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하나둘씩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승자의 관점에서만 기록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함께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역사 연구의 자세가 아닐까요? 저는 서연의 말에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발언이 존경스러웠어요. 한 사람이 일어나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직접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은 여전히 침묵에 휩싸여 있었어요. 다나카 교수님은 말없이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고 학생들도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이런 무거운 침묵이 몇 초간 이어지다가 결국 다나카 교수님이 잠시 목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높았고 얼굴에는 어색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의 말은 강의실을 채우기에는 너무 가벼워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 교수님이 정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죠. 서연은 잠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과거를 잊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건 가해자가 진정으로 반성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녀의 말에 강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의 뜻을 표했고 심지어 일부 일본 학생들도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서연의 말이 모두의 마음에 와닿고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일본이 진정한 사과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일본 정부는 아직도 역사 왜곡을 시도하고 있습니까? 서연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다나카 교수님은 그 질문 앞에서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그저 서연을 바라볼 뿐이었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지금도 거리에서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의 일이라며 덮어야 하는 문제입니까? 서연의 마지막 질문에 교수님은 완전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던 표정은 이제 없어지고 그저 당황한 기색만 역력했어요. 강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한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교수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학생의 주장이 매우 설득력 있게 들렸다는 것이 더 놀라웠죠. 잠시 후 다나카 교수님은 어색하게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서연 학생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역사는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토론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강의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몇몇 학생들은 교수님이 서연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는 것에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심지어 항상 교수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일본 학생들 중에서도 생각에 잠긴 표정들이 보였어요. 교수님은 서둘러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지만 더 이상 강의실을 장악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사라지고 학생들의 시선은 여전히 서연에게 향해 있었어요. 저는 내심 서연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교수님의 잘못된 역사관에 맞서 싸웠고 많은 학생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어요. 저 역시 포함해서요. 강의가 계속되었지만 더 이상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머릿속에는 서연이 말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가 계속 맴돌았어요.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가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어 보였어요. 서연의 질문은 그저 하나의 질문이 아니라 그의 역사관 전체를 뒤흔드는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의실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서연의 용기 있는 발언 덕분에 학생들은 이제 교수님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필기를 하는 척하면서도 계속해서 서연을 흘낏 바라보았어요. 오늘 그녀에게서 역사적 사실 이상의 것을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용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죠.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평소와 달리 서둘러 자리를 떠나지 않고 노트북을 천천히 가방에 집어넣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까지 들었던 다나카 교수님의 이야기만을 맹목적으로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서연의 말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을 울렸어요.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녀가 말한 진정한 반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 모든 것이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을 하나둘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깨달았어요. 한국이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하고 싸워온 나라라는 것을요. 그들의 역사는 단순히 일본의 식민지배 아래 근대화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압박과 고통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투쟁의 역사였던 거죠. 저는 고개를 들어 강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이미 나가고 없었고 다나카 교수님도 자신의 노트북을 정리하며 자리를 뜨려는 참이었어요. 그런데 뒤쪽에 서연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천천히 짐을 싸고 있었죠.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서연. 너의 발언이 정말 인상적이었어. 제 말에 서연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에밀리.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너무 무지했어. 단지 작은 나라일 뿐이라고 생각했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별 중요하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했어. 서연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한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 배울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저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계속 말했습니다. 다나카 교수님의 말만 들었을 때는 일본이 정말 한국의 발전을 도왔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말한 유관순 열사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게 얼마나 일방적인 시각이었는지 깨달았어. 서연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제 말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에밀리. 사실 오늘 발언하기 전에 많이 망설였어. 아무도 내 말에 공감하지 않을까봐 걱정했거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역사는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는 거야. 특히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 말에 완전히 동의해. 저는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말한 것들을 더 공부해보고 싶어. 혹시 추천할 자료가 있을까? 서연은 처음에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발언에 동조하는 미국 학생이 나타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곧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론이지. 그리고 역사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마워. 서연은 바로 자신의 노트에서 몇 가지 책 제목과 다큐멘터리 제목을 적어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도 교환했죠. 한국 역사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아직 떠나지 않고 강의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서연에게 다가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고 어떤 학생은 자신도 그동안 알지 못했던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강의실을 나서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가 제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하고 일본의 시각으로만 역사를 바라보던 제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지도상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끊임없는 고난과 억압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용기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억압과 저항, 그리고 극복의 역사였죠. 캠퍼스를 걸으며 서연이 준 책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깊이 배워보겠다고. 무지에서 비롯된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알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말이죠. 다음 학기에는 한국어 수업도 들어볼 생각입니다. 어쩌면 미래에는 한국을 직접 방문해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몸소 체험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한 강의실에서 시작된 작은 용기가 저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서연에게 정말 감사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وكنت قلق انه في مرحله 사우디 왕세자의 발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까지 치는 모습에 취재에 나간 기자들마저 당황했을 정도라고 하죠. 그건 바로 한국만이 할 수 있었던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이드라고 합니다. 사우디의 사막마을에서 어릴 때부터 거주해왔죠. 삶의 터전이자 저에게 편안함을 주던 우리 마을에 지금 남은 건 절망뿐입니다. 왜냐고요? 최근 마지막 오아시스마저 말라버렸거든요. 매일같이 목이 너무 말랐어요. 혀는 부어올라 말하기조차 힘들고 입안은 마치 사막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물을 마신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희미해졌죠. 오아시스에 도착하자 우리 앞에 펼쳐진 광경은 너무나 잔인했어요. 바닥에는 갈라진 흙과 먼지만 남아있었죠. 생명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삽을 들고 더 깊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으셨어요. 저도 옆에서 손으로 흙을 파냈죠. 손톱은 이미 다 부러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흘렀지만 갈증의 고통이 더 컸으니까요. 하지만 2시간이 지나도 변한 건 없었어요. 결국 아버지는 기력을 잃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죠. 모든 게 끝났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죽음의 행진 같았어요. 애써 마을에 들어서자 마치 유령 마을처럼 텅 빈 집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10집 중 9은 이미 비어 있었으니까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어머니 파티마가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피부는 종이처럼 말라 있었고 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모든 힘을 다해 주머니에서 작은 물병을 꺼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 어딘가에 숨겨두었던 마지막 희망이었죠.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입술에 물을 조금씩 묻혀주었어요. 어머니는 간신히 물을 삼키려 했지만 너무 약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우리 가족 3명은 이렇게 서로를 붙잡은 채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사건이 일어날 거란 사실을 말이죠. 어느 날 저 멀리 마을 입구에서 먼지가 일었어요. 그러더니 먼지 구름 속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또 다른 정부 관계자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떠나라고 강요하러 온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오자 차량들의 모습이 달랐죠. 크고 무거운 장비를 실은 트럭들이었습니다. 마을 광장에 도착한 차량들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과 작업복을 입은 낯선 이들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표정을 찡그렸습니다. 동양인들이었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몇 년 전 우리 마을에 왔던 중국인 관광객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은 우리 마을의 가난한 모습을 카메라로 찍고 비웃었죠. 심지어 물이 귀한 우리 마을에서 물을 낭비하고 떠날 때는 몇몇 집의 귀중품도 훔쳐갔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아시아인들을 보면 본능적으로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에 작은 부적을 꽉 쥐었어요. 아버지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제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낯선 이들의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가 무엇일지 고민하며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사우디 정부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앞으로 나서서 이들이 한국에서 온 기술진이며 마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왔다고 알렸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봤어요. 중국과 가까운 나라겠지만 정확히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우리 마을에 온 진짜 이유가 의심스러웠죠. 한국인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40대쯤 되어 보였고 단단한 체격에 자신감 있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자신을 박진호라고 소개했고 한국수자원공사 소속 엔지니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보지 않고 고개를 숙였어요. 통역사가 그의 말을 아랍어로 옮겼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박 엔지니어는 계속해서 홍해의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이곳까지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한 달 안에 마을에 깨끗한 물이 흐르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든다고. 그것도 이 사막 한가운데서 불가능한 약속처럼 들렸어요. 게다가 낯선 외국인들이 우리 마을에 들어와 이것저것 만지는 모습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알리 아저씨가 바닷물은 소금물인데 어떻게 마실 수 있게 만드냐고 물었고 박 엔지니어는 웃으며 소금을 제거하는 기술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역삼투압이라는 방식을 사용하며 한국에서는 이미 수십 년간 활용해온 기술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죽음 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들을 몰래 지켜보기로 했어요. 자세히 관찰하면 그들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마을 광장 구석에 서서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봤죠. 박 엔지니어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저는 움찔하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가 제 이름을 물었지만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상하게도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못해 제 이름을 말했고 박 엔지니어는 자신을 믿어보라며 이 마을의 생명을 다시 불어넣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의 눈빛이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 순간 희망이라는 감정이 조금씩 생겨났어요. 한국 기술팀은 정말 빠르게 움직였죠. 그날 오후부터 마을 주변을 측량하기 시작했고 커다란 텐트를 설치했습니다. 밤새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들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우리를 속이려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의 상태는 여전히 위태로웠어요. 놀랍게도 박 엔지니어가 우리 집을 찾아와 작은 물통을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져온 비상용 물이었죠.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어머니의 상태가 급했기에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는 감사의 눈빛으로 물통을 받았고 어머니는 조금씩 물을 마시며 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박 엔지니어는 제게 그들의 일을 도와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마을과 그들 사이의 다리가 되어주면 좋겠다고 했어요. 여전히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어머니를 도와준 그의 선의에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수락했고 그와 함께 작업 현장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거대한 기계들과 파이프들을 보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밤낮으로 일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바닷물을 마시는 물로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지만 그들의 진지함과 열정을 보며 조금씩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한 주가 지나자 마을에는 변화가 생겼어요. 떠났던 사람들 중 일부가 소문을 듣고 돌아오기 시작했죠. 저도 조금씩 박 엔지니어와 한국 기술진들에 대한 경계심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만났던 아시아인들과는 달랐어요. 죽어가던 마을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고 저는 박 엔지니어를 통해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희망의 씨앗이 우리 마을에 그리고 제 마음속에 조금씩 뿌리내리기 시작했죠. 그들이 가져온 희망의 씨앗은 곧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한국 기술진의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더 많은 거대한 장비들이 도착한 날, 마을 전체가 구경하러 나왔어요. 저도 이제는 조금 경계심을 내려놓고 박 엔지니어를 따라다니며 모든 과정을 지켜봤죠. 한국인들은 커다란 지도를 펼쳐놓고 홍해에서부터 우리 마을까지 이어지는 선을 굵게 그었습니다. 무려 80km에 달하는 거리였어요. 이곳에 역삼투압 정수 플랜트를 설치하고 이 라인을 따라 파이프를 묻을 겁니다. 박 엔지니어의 설명을 들으며 제 눈이 커졌어요. 홍해의 바닷물을 정수해서 이곳까지 보낸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계획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죠.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게 진짜 가능하긴 한 거야? 다음 날 커다란 트럭들이 마을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트럭에서 내려진 것은 제가 본 중에 가장 거대한 파이프였어요. 어른 한 명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크기였죠. 또 다른 트럭에서는 복잡하게 생긴 필터 장비들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24시간 교대로 작업이 진행되었어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밤에는 차가운 사막 밤 공기 속에서도 작업은 계속됐죠. 저는 밤낮으로 그들을 관찰했어요. 그들의 열정과 노력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막 지형이 예상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파이프를 묻기 위해 땅을 파는 작업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어요. 기계가 고장 나기 시작했고 작업 속도는 크게 늦어졌습니다. 이대로는 계획대로 진행할 수 없어요. 땅이 너무 단단합니다.
기술팀의 보고를 받은 박 엔지니어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곧 그는 결단력 있게 말했습니다. 더 강력한 장비를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인력을 2배로 늘리겠습니다. 이 기술이 실패하면 마을은 영원히 사라질 겁니다. 그의 단호한 표정에 저도 감명받았어요. 매일 밤 기술자들은 텐트에 모여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 회의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물과 음식을 가져다주며 도왔죠. 처음에는 경계했던 마음이 점점 존경심으로 바뀌어갔어요. 일주일 후 홍해 쪽에서 대형 굴착기가 추가로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급히 보낸 특수 장비였어요. 작업은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죠. 저는 가끔 멀리 홍해 쪽으로 가서 공사 현장을 구경했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정수 플랜트가 세워지고 있었어요. 복잡한 기계들과 컴퓨터 장비들이 설치되었죠. 이게 바로 역삼투압 필터야. 바닷물에서 소금을 분리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는 핵심 기술이지. 박 엔지니어가 설명해 주었지만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다만 그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작업이 한 달째 접어들었을 때 마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의심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매일 공사 현장을 찾아와 진행 상황을 물었습니다. 마을 청년들 중 몇몇은 자원해서 한국 기술자들의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저도 매일 통역과 간단한 작업을 도우며 그들과 가까워졌습니다. 파이프라인의 절반이 완성되었을 때 마을에 작은 축하 행사가 열렸어요. 한국 기술자들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눴죠. 그동안의 어려움과 성과를 함께 축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이제는 믿어요. 우리 마을에 정말 물이 올 것 같습니다. 알리 아저씨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희망의 씨앗은 이제 마을 전체에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기술자들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 새로운 세계와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그날이 왔어요. 공사가 완료되고 첫 함수와 플랜트 시험 가동이 시작되는 날이었죠. 아침부터 마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물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모두의 얼굴에 긴장과 설렘이 교차했어요. 마을 중앙 광장에는 커다란 파이프와 밸브가 설치되었습니다. 홍해에서부터 80km를 달려온 물의 마지막 관문이었죠. 주민들은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마을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랫동안 마을을 떠났던 사람들도 이 순간을 보기 위해 돌아왔어요. 한국 기술진들은 마지막 점검을 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박 엔지니어는 무전기로 홍해 쪽 정수 플랜트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옆에 서서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자이드, 이리 와봐. 박 엔지니어가 저를 불렀습니다. 긴장한 채 그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내가 첫 번째 밸브를 돌리는 역할을 맡아주었으면 해. 내 마을의 새로운 역사를 내 손으로 시작하는 거야. 놀랍게도 제게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긴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어요. 박 엔지니어는 제 어깨를 꽉 잡았죠.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준비됐어요? 그가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다면? 온갖 두려운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박 엔지니어는 홍해 쪽 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시작하세요. 이제 저의 차례였어요. 커다란 빨간색 밸브 앞에 섰죠.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앞줄에 서서 응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몸이 약해 집에 계셨지만 이 순간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밸브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감촉이 전해졌어요. 심호흡을 하고 온 힘을 다해 밸브를 돌렸죠. 처음에는 잘 돌아가지 않았지만 점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쉭! 처음에는 공기만 새어나왔어요. 모두가 숨을 죽인 채 파이프를 바라보고 있었죠. 몇 초가 지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실패했나?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파이프에서 진동이 느껴졌고 이어서 콸콸 소리와 함께 맑은 물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흙탕물이 섞여 나왔지만 곧 완전히 맑고 깨끗한 물이 쏟아졌어요. 물이다. 물이 나온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광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여기저기서 감격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서로를 껴안고 뛰어다니고 기쁨에 춤을 추는 사람들로 광장은 축제 분위기가 되었어요. 알리 아저씨는 무릎을 꿇고 땅에 흐르는 물을 손으로 만지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물줄기 아래로 뛰어들어 환호했어요. 그들 중 일부는 생애 처음으로 흐르는 물을 보는 것이었죠.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을 물줄기 아래 넣어보았어요. 차갑고 깨끗한 물이 제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죠. 기적이었습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한국 기술자들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박 엔지니어와 한국 기술자들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성취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 달 동안의 힘든 작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죠. 우리가 해냈어요. 저는 박 엔지니어에게 달려가 소리쳤어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해냈어, 자이드. 내 손으로 마을의 생명을 불어넣었어. 희망이 물처럼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흘러넘친 그날 이후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지만 가장 크게 변한 건 바로 저였습니다. 기적 같은 물의 등장을 직접 경험하면서 제 마음속에 새로운 꿈이 자라나기 시작했죠. 나도 이런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박 엔지니어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제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진지하게 원한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그날부터 저는 박 엔지니어의 그림자가 되었죠. 아침부터 밤까지 그를 따라다니며 모든 것을 관찰했어요. 처음에는 많은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도면과 기계들, 낯선 용어들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박 엔지니어는 인내심을 가지고 저에게 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를 홍해 옆에 지어진 거대한 담수화 플랜트로 데려갔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심장부야. 여기서 바닷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하지. 플랜트 내부는 거대한 기계들과 파이프, 필터 시스템으로 가득했습니다. 박 엔지니어는 중앙 제어실로 저를 안내했어요. 수많은 컴퓨터 모니터와 제어 패널이 있었죠. 이건 마법 같아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박 엔지니어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마법이 아니라 과학이야, 자이드. 인간의 지식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기술이지. 그는 작은 모형을 꺼내 역삼투압 필터 시스템의 원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닷물이 특수 필터막을 통과하면서 소금과 불순물이 걸러지고 순수한 물만 남는 과정이었죠. 저는 처음으로 과학의 힘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이 기술은 어떻게 발전시켰나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박 엔지니어의 눈빛이 잠시 멀리 보는 듯했어요. 우리 한국도 옛날에는 가난했고 깨끗한 물이 부족했어. 많은 사람들이 오염된 물 때문에 병들었지.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술을 개발했어.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를 돕는 차례가 된 거야. 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날 저녁 박 엔지니어는 제게 작은 필터 모형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직접 만져보고 들여다볼 수 있는 모형이었죠. 저는 밤늦게까지 그것을 살펴보며 원리를 파악하려 노력했어요. 다음 날 박 엔지니어가 필터 교체 작업을 하는 것을 도울 기회가 생겼습니다. 직접 손으로 필터를 만지며 작업하는 과정은 너무나 신기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제가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죠. 자이드, 넌 이런 일에 재능이 있어. 박 엔지니어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용기를 얻어 제 꿈을 고백했어요. 저도 한국에서 공부하고 미래에 이 기술을 배워 우리 마을을 지키고 싶어요. 박 엔지니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그런 열정이 있다면 분명 기회가 올 거야.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가져온 책과 자료들을 밤늦게까지 보며 영어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미래의 꿈을 위한 첫걸음이었죠. 어느 날 박 엔지니어가 작은 태블릿 컴퓨터를 들고 저를 찾아왔어요. 화면에는 서울의 대학교 캠퍼스 사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이드, 내년에 우리 회사에서 국제 장학생을 뽑을 계획이 있어. 내가 열심히 준비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거야. 그 순간 제 눈빛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마을 소년이 아니었어요. 세계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된 꿈을 품은 청년이 되어 있었죠. 아버지에게 제 꿈을 이야기했을 때 그는 처음으로 제 어깨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내가 우리 마을의 미래를 이어갈 거구나.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물이 흐르는 광장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더 많은 사막 마을의 생명의 물을 가져다 줄 날을 꿈꾸죠. 한국의 기술로 변화된 우리 마을처럼 저도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한국의 기술로 변화된 우리 마을은 날이 갈수록 놀라운 모습으로 바뀌어 갔어요. 처음 물이 흘러온 지 몇 달이 지나자 마을 전체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죠. 소문을 들은 인근 마을 사람들도 찾아왔어요. 깨끗한 물이 마을 곳곳으로 공급되면서 모든 것이 살아났습니다. 집집마다 수도관이 연결되었고 마을 주민들은 직접 집에서 물을 틀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새롭게 설치된 수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환호하는 주민들의 모습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선명합니다. 이제 물통을 들고 오아시스까지 가지 않아도 돼. 아이들은 더 이상 물을 기르러 먼 길을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 시간에 학교에 다니고 공부할 수 있게 되었죠. 마을 학교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마을 외곽에 생긴 작은 농장들이었어요. 농사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텃밭에 채소를 심는 정도였지만 점점 규모가 커졌어요.
오래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종려나무들도 새 잎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조금씩 푸르게 변해갔어요. 어느 날 저는 박 엔지니어와 함께 마을 광장 벤치에 앉아 물이 흐르는 분수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수대 주변에서 뛰놀며 물장난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을에 가득했어요. 이제 우리는 영원히 물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박 엔지니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 지었어요. 이 기술은 지속될 거야. 하지만 내가 미래를 책임져야 해. 그의 말뜻을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기술은 있지만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결국 사람의 몫이라는 거겠죠.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을 광장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물이란 생명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생명을 주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한국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만든 것이었어요. 저는 종종 그 기념비 앞에 서서 환하게 웃곤 합니다. 죽어가던 마을이 다시 생기를 찾은 모습을 보는 것은 매일이 기적 같았죠. 이제 저희 마을은 사우디 전역에서 주목받는 곳이 되었어요. 담수화 기술의 성공 사례로 여러 관계자들이 견학을 오기도 합니다. 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선물을 더 많은 곳에 전하는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박 엔지니어의 도움으로 한국 정부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서울대학교 환경공학과에 입학했어요. 낯선 나라에서의 첫걸음은 두렵기도 했지만 제 가슴속에는 더 큰 꿈이 자라고 있었죠. 이후 서울에서의 5년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최첨단 물 정화 기술을 공부했어요. 밤새 실험실에서 연구하며 새로운 필터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기도 했죠. 졸업할 때는 교수님들로부터 가장 열정적인 학생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학업을 마친 후 저는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사우디 정부는 저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중동 전역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어달라는 것이었죠.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자신 있게 그 역할을 맡았어요. 우리 마을을 시작으로 사우디 전역의 물 부족 지역에 담수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사우디 기술자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은 저에게 큰 자부심을 주었어요. 과거 저를 가르쳤던 박 엔지니어는 이제 제 동료가 되어 있었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사막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아프리카로 가야겠다. 물이 부족한 곳 어디든 희망을 전하겠다. 과거 한국이 저희 마을에 도움을 주었듯 이제는 제가 다른 나라를 돕고 싶었습니다. 사우디와 한국의 공동 지원으로 아프리카 물 부족 지역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저는 그 첫 번째 팀의 리더가 되었어요. 오늘 저는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사막 위로 석양이 내려앉고 있어요. 손 안에는 작은 밸브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처음 우리 마을에 물이 흐르기 시작했을 때 제가 돌렸던 그 밸브의 일부죠. 박 엔지니어가 떠나기 전 선물로 준 것입니다. 이 작은 밸브를 바라보며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을 떠올려 봅니다. 한 방울의 물이 우리 마을을 살렸고 저의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는 제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더 많은 곳에 전할 차례입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사막 위에 별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물 한 방울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제 내가 생명의 물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저는 더 이상 물을 찾아 헤매던 사막의 소년이 아닙니다. 이제는 물을 만들고 나누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즈 유명 미식 평론가의 기사로 요식업계가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이 기사는 국제 미식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으며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유명 셰프마저 한국 음식이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음식이다 라고 주장했을 정도라고 하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타임즈의 미식 평론가 소피아 로렌스입니다. 20년간 최고의 레스토랑을 평가해왔죠. 주로 유럽과 미국의 파인 다이닝을 다뤄왔습니다. 서양 요리야말로 미식의 기준이라고 평생을 생각해왔었죠. 때문에 제 칼럼에서 아시아 음식을 다룬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시아 음식은 서양 요리에 비해 조리법이 단순하고 깊이가 없다고 생각했죠. 특히 한국 음식은 더했어요. 빨간 고추장, 매운 김치, 강한 마늘향. 너무 자극적이고 투박하다고 여겼습니다. 보기에도 좋지 않고요. 특히 한국인들의 위생관념은 최악이죠. 밥을 먹을 때 덜어먹지 않고 한 그릇에 먹던 숟가락을 푹푹 넣으면서 서로의 침을 공유하잖아요. 얼마나 원시적인지. 보자마자 입맛이 뚝 떨어질 정도더군요. 게다가
한국 사람들이 지나갈 때 나는 마늘 냄새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마늘 없이는 절대 음식을 못하겠구나 라고 말이죠. 반면 파리의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에서는 트러플 한 조각을 썰어올 때도 온도와 습도를 체크하죠. 이탈리아 최고급 다이닝에서는 파스타 한 접시를 내오는데도 과학적인 계산이 들어갑니다. 이런 섬세함이야말로 진정한 미식이라고 믿었어요. 물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뉴욕타임즈의 편집장이 아시아 음식 특집을 기획했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 음식에 대한 심층 기사를 제가 맡아달라고 했죠. 당연히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편집장의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소피아, 당신의 칼럼이 너무 유럽 중심적이라는 의견이 많아요. 이대로라면 미식평론가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할 것 같네요. 요즘 젊은 층은 아시아 음식에 관심이 많거든요. 20년간 쌓아온 제 경력이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편집장의 말은 계속됐어요. 마침 서울의 새로운 모던 한식당에서 초대가 왔어요. 이번 기회에 한국 음식을 제대로 평가해보는 건 어떨까요? 결국 저는 마지못해 수락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행 비행기를 타면서도 내내 우울했습니다. 고추장과 마늘 범벅인 음식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마침내 서울에 도착해 호텔에서 잠시 쉰 뒤 예약된 시간에 맞춰 택시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화려한 도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그나마 다행인 건 모던 한식당이라는 거예요. 전통 한식당이었다면 아예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곧 택시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들어섰어요. 번화가에서 멀어져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있을 법한 지역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죠. 혹시 길을 잘못 아시는 건가요? 제가 물었지만 기사님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여기가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셨어요. 택시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니 허름한 시장 골목이었습니다. 낡은 간판들, 플라스틱 의자가 놓인 포장마차들. 시장 통로를 지나는데 김치 냄새, 된장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최악이었죠. 이런 곳에서 기사를 써야 한다니. 핸드폰을 꺼내 지도를 확인하려 했지만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였어요. 시간은 이미 늦어 있었고 맞은편에서 오는 택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한숨을 내쉬었죠. 이 취재가 제 경력의 마지막이 되는 건 아닐까?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향기가 느껴졌어요. 처음 맡아보는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친숙한 향이었죠. 골목 끝자락에서 조그만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간판에는 박간의 식당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최고급 레스토랑만 다니던 제가 이런 허름한 동네 식당에서 저녁을 보내야 한다니. 마지못해 문을 열었죠. 이 취재로 제 경력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가 알던 모든 미식의 기준이 흔들리는 경험이 시작될 줄은 몰랐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좁은 입구, 오래된 나무 식탁, 낡은 의자들. 제가 평소 평가하던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벽에는 색이 바랜 달력이 걸려 있었고 천장의 형광등은 깜빡거리고 있었죠. 이런 곳에서 어떻게 기사를 써야 하나.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뉴욕의 편집장은 모던 한식당을 기대하고 있을 텐데 동네 식당에 대한 리뷰를 보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리에 앉으며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주문도 하기 전에 테이블이 순식간에 작은 그릇들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빨간색, 초록색, 갈색. 각양각색의 반찬들이 마치 물결처럼 밀려 들어왔죠. 이게 다 무슨 음식인가요? 저도 모르게 묻고 말았습니다. 10개가 넘는 작은 그릇들, 그 안에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음식들이 담겨 있었어요. 김치, 나물, 생선조림. 이름도 알 수 없는 반찬들이 테이블 위에서 형형색색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새어나왔어요. 된장찌개 특유의 구수한 향, 무언가를 볶는 달콤한 냄새, 은은하게 퍼지는 깊은 향신료의 향.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분명 제가 알던 레스토랑과는 달랐어요. 화려한 인테리어도 완벽한 테이블 세팅도 없었죠. 하지만 이 수많은 반찬들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왜인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방에서 중년의 여성분이 나오셨어요. 박 사장님이었죠.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의 셰프들처럼 화려한 유니폼이나 포즈는 없었습니다. 대신 수수한 앞치마를 두르고 수줍은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메뉴판을 받아들었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제 손에 익숙한 가죽 바인더도 금박이 새겨진 고급 종이도 없었습니다. 그저 코팅된 일반 메뉴판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 적힌 메뉴들이 묘하게 저의 시선을 붙잡았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모두 처음 보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풍겨오는 향기가 이상하게도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특히 된장찌개의 구수한 향이 자꾸만 코끝을 스치더군요. 주문을 하려는데 박 사장님이 저를 유심히 바라보셨습니다. 처음 오신 것 같은데 혹시 외국에서 오셨나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사장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럼 제가 특별히 준비해 드릴게요. 우리 한국 음식의 진짜 맛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보통은 메뉴에 있는 것만 주문할 수 있었죠. 하지만 박 사장님의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따뜻했달까요? 주방으로 들어가시는 박 사장님의 뒷모습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분명 허름한 동네 식당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까요? 테이블 위에 가득한 반찬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뭔가 다르다. 그리고 곧 제가 상상도 못했던 특별한 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박 사장님이 제 테이블로 돌아오셨어요. 손님, 주문하시기 전에 우리 집 기본 반찬들부터 드셔보시겠어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주문도 하기 전에 기본 반찬이라고요? 테이블을 가득 채운 이 모든 반찬들이 기본이라니. 잠시만요. 저 아직 메뉴도 보지 않았는데 이 반찬들이 전부 무료인가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당연하다는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우리 집에 오신 손님들께 기본으로 드리는 거예요. 순간 미식평론가로서의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됐어요. 이렇게 많은 요리를 무료로 제공하면 원가는, 수익성은, 인건비는 어떻게 감당하지?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델이었죠.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빵 하나 더 달라고 해도 추가 요금을 내야 했어요. 감자튀김 한 조각을 더 달라고 해도 $5를 추가로 내야 했죠. 심지어 물 한 잔도 유료인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주문한 음식도 나오기 전에 10가지가 넘는 반찬들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죠. 신선한 김치, 고소한 멸치볶음, 따뜻한 계란말이, 간이 밴 무나물. 하나하나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요리였습니다. 사장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장사가 될 리가 없잖아요. 제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이 많은 반찬을 공짜로 주시면 원가가 너무 높아질 텐데. 수익은요? 인건비는 어떻게 감당하시나요? 박 사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은 나누는 거예요. 손님들께 맛있는 걸 대접하는 게 중요하지, 돈을 따지는 게 우선은 아니에요. 그 말씀의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20년간 미식평론가로 일하면서 저는 항상 음식을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바라봤어요. 원가율, 수익성, 가격 대비 가치. 모든 것을 숫자로 평가했죠. 하지만 이건
제가 알던 모든 비즈니스 공식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우리 집에 와서 편하게 식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돈은 그러다 보면 따라오는 거죠. 박 사장님의 말씀은 계속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반찬을 푸짐하게 내어주는 게 당연해요. 손님을 가족처럼 대접하는 거니까요. 마치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하신 듯 박 사장님은 김치를 조금 더 떠서 제 앞에 놓으셨어요. 이것 좀 더 드셔보세요. 우리 집에서 직접 담근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의 모든 계산기가 멈춰버렸습니다. 옆 테이블의 손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반찬이 떨어질 때마다 사장님은 더 드실래요? 라며 새로운 반찬을 가져다 주셨죠. 추가 요금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맛있게 드시라며 환한 미소와 함께 서비스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여기 김치찌개 더 우려낸 국물 좀 드셔보세요. 이 나물 새로 무쳤는데 한번 맛보세요. 메인 요리를 주문하기도 전인데 박 사장님의 서비스는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것이 과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웃집 어른이 챙겨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문득 뉴욕의 최고급 레스토랑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의 서비스는 완벽했지만 차가웠어요. 정확하지만 기계적이었죠. 모든 것이 돈과 연결되어 있었고 서비스는 곧 비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어설프지만 따뜻했어요. 서툴지만 정이 넘쳤죠. 서비스란 무엇일까?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서비스가 돈을 지불하는 만큼 받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 생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서비스는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 그게 이곳에서 배우는 첫 번째 깨달음이었죠. 박 사장님은 계속해서 정성껏 음식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진정한 서비스란 돈으로 살 수 없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 작은 식당에서 받게 될 수많은 충격 중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따뜻한 서비스에 마음이 녹아내리려는 그때였습니다. 문득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보니까 한 남자가 식당 앞에 서서 저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피에르 르누아르. 서울에서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프랑스 셰프였습니다. 곧이어 식당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차가운 바람과 함께 피에르가 들어왔죠. 저와 피에르는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뉴욕과 파리의 미식계에서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는 완벽주의자로 유명했죠. 요리는 예술이어야 하고 플레이팅은 그림처럼 아름다워야 한다고 늘 주장했습니다. 소피아. 피에르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나 보군. 당신 같은 미식 평론가가 이런 허름한 동네 식당에서 밥을 먹다니. 피에르는 제 테이블로 다가오며 코웃음을 쳤어요. 이게 뭐야? 이렇게 난잡하게 차려진 테이블을. 그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놓인 반찬들을 훑었습니다. 이런 촌스러운 음식을 어떻게 평가할 생각이야? 보세요. 이건 요리가 아니에요. 피에르가 김치가 담긴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거친 조리법으로 만든 음식을 어떻게 요리라고 부를 수 있죠? 채소를 대충 썰어서 양념에 버무리기만 하면 끝이잖아요. 이런 게 요리입니까? 피에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한국 음식은 프랑스 요리처럼 정교한 기술도 이탈리아 요리처럼 세련된 플레이팅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투박해 보였죠. 보세요. 이 국물 요리도. 피에르가 된장찌개를 가리켰어요. 그저 재료를 한 냄비에 다 넣고 끓이기만 한 거 아닙니까? 어떤 테크닉이 있나요? 어떤 예술성이 있죠? 그저 감칠맛에만 의존한 촌스러운 음식일 뿐입니다.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평가해온 기준으로는 이런 음식들이 결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었죠. 너무 단순하고 너무 투박하고 너무 기본적이었으니까요. 피에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이런 곳이 어떻게 레스토랑이라고 불릴 수 있죠? 최소한의 조리 기술도 없고, 플레이팅이라는 건 찾아볼 수도 없고, 그릇에 대충 담기만 하면 끝인가요?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시던 박 사장님이 걸어 나오셨어요. 평소의 수줍은 미소 대신 단단한 눈빛으로 피에르를 바라보셨죠. 손님. 박 사장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음식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예술 작품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피에르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이었으니까요. 우리 음식이 예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박 사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은 모두 손님들을 생각하며 정성껏 준비한 것들입니다. 예쁜 모양을 내는 것보다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피에르는 비웃듯 말했어요. 정성이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현대의 미식은 과학이고 예술입니다. 이런 촌스러운 감성으로는 절대 세계적인 레스토랑이 될 수 없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저는 피에르의 의견에 100% 동의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왠지 그의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세계적인 레스토랑이 되는 게 중요할까요? 박 사장님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음식을 만들고 손님들이 행복하게 드시는 모습을 보는 게 좋을 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음식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음식은 단순한 예술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매개체였죠. 피에르는 여전히 뭐라고 말을 하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주방에서 들려오는 식재료를 손질하는 소리, 솥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 그리고 손님들의 정겨운 대화 소리가 음악처럼 들려왔습니다. 피에르가 떠난 후 식당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러웠어요. 눈앞의 음식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지금까지 제가 평가해온 모든 기준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떴어요. 피에르의 말대로 이건 분명 투박한 요리였죠. 하지만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문득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됐습니다. 시간을 들여 정성스레 우려낸 국물, 하나하나 손질된 재료들. 첫 숟갈을 입에 넣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거든요. 제가 10살 때쯤이었을까요? 아버지가 해주시던 수프 냄새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바쁜 회사 생활 중에도 주말마다 저를 위해 수프를 끓여주셨어요. 완벽한 레시피도 화려한 플레이팅도 없었죠. 하지만 그 수프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습니다. 지금 이 된장찌개에서 느껴지는 것도 그때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맛이 아니구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음식에는 기술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오랜 시간 쌓인 경험과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 그것이 맛이 되어 우러나오고 있었죠. 천천히 반찬들을 하나씩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한 조각을 집어들었어요. 예전에는 그저 자극적인 맛이라고만 생각했던 김치가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죠. 배추 하나하나를 정성스레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시간을 들여 발효시키는 과정. 그 모든 순간에 사람의 손길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지? 옆 테이블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할머니 한 분이 어린 손주에게 반찬을 정성스레 골라주고 계셨죠. 이건 할머니가 직접 담근 거야. 우리 손주 입맛에 딱 맞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게 음식의 본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하지만 이런 소소한 순간에 진정한 음식의 가치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물 한 점을 집어들었어요.
평소라면 너무 단순하다고 평가했을 음식인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나물을 데치고 무치고 간을 맞추는 모든 과정에 누군가의 경험과 정성이 깃들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야 알 것 같아.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미식이란 무엇일까요? 그건 완벽한 플레이팅도 최신 조리 기술도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음식, 그 안에 담긴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미식이 아닐까요? 주방에서는 여전히 박 사장님이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곳의 음식이 특별한 이유를. 그건 바로 사람을 위한 요리였기 때문이었죠. 테이블에 놓인 음식들을 다시 한번 둘러봤어요. 이제 이 음식들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각각의 반찬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야기 속에는 늘 사람이 있었어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정성, 함께 나누는 사람들의 행복. 이런 게 진정한 미식이 아닐까요? 진짜 미식이란 마지막 한 숟갈을 떠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요리. 그것이구나. 이 작은 깨달음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그때 다시 한번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피에르가 돌아온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의 뒤로 몇몇 사람들이 더 따라 들어왔어요. 아마도 그의 레스토랑 직원들인 것 같았죠. 여러분. 피에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세요. 이런 곳이 서울의 맛집이라고 불린다니 말이 됩니까? 이런 식당은 절대로 세계적인 레스토랑이 될 수 없어요. 이건 그저 동네 밥집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거만함이 가득했어요. 보세요. 이 그릇들, 이 테이블 세팅, 이 조리법들. 전부 시대에 뒤떨어진 것들이에요. 미식의 세계는 이미 훨씬 더 발전했다고요.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구석자리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 한 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젊은이,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힘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식당을 처음 왔던 건 30년 전이요. 그때도 이 자리에서 박 사장 어머님이 음식을 하셨지. 그때나 지금이나 이곳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집 같은 곳이었소.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맞아요. 저는 이곳에서 첫 데이트를 했었죠. 저희 아이들도 이제 이곳 음식을 먹고 자랐어요. 힘들 때마다 이곳에 와서 위로받곤 했죠. 그때였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던 중년의 신사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진짜 미식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레스토랑은 훌륭하겠지만 이곳에는 당신의 레스토랑에는 없는 것이 있어요. 바로 추억과 정이죠. 피에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세계적인 미쉐린 셰프인 자신의 말이 이런 평범한 손님들의 이야기에 부정당하는 상황에 그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진 듯 했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미식에 대한 신념이 흔들린 거겠죠.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손님들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이 식당에 대한 흔들림 없는 애정이 가득했어요. 그 진심 어린 눈빛들 앞에서 피에르의 거만함은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보았어요. 이 작은 식당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미쉐린 스타나 세계적인 명성은 없을지 모르지만 이곳에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추억과 그리움, 그리고 따뜻함. 피에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식당을 나갔어요. 화려한 셰프 복장이 무색하게 그의 어깨는 한없이 처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레스토랑에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이 특별한 가치 앞에서 그는 완전한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그가 떠나자 식당은 다시 평화로운 분위기를 되찾았습니다. 오히려 방금 전의 일로 인해 손님들 사이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진 것 같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해주던 된장찌개 맛이 나요. 한 할아버지가 옆자리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생각나네요. 다른 손님이 대답했죠. 식당 안은 추억과 이야기로 가득 찼어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음식의 가치는 무엇일까? 그건 어쩌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따뜻한 기억, 그리고 그 기억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아닐까요? 박 사장님은 여전히 묵묵히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계셨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습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단순한 요리가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추억과 행복이 만들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식당의 분위기가 다시 평화로워진 후 저는 마지막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특별한 시간도 끝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왠지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지갑을 꺼내며 계산대로 향했죠. 계산할게요. 제가 말씀드리자 박 사장님은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듯 손짓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주방으로 들어가셨다가 작은 유리잔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은은한 갈색 빛깔의 음료가 담겨 있었죠. 이건 우리 집에서 직접 담근 식혜예요. 서비스입니다. 박 사장님이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씀하셨어요. 먼 곳에서 오신 손님이니까 따뜻한 거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뉴욕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메뉴에 있고 모든 것에 가격이 매겨져 있었죠. 후식 하나를 더 주문하려면 최소 $10는 더 지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계산을 하려는 손님에게 오히려 한 잔의 음료를 더 내어주시는 이런 따뜻한 마음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식혜를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하고 그윽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손님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선물 같았죠. 문득 제가 평가했던 수많은 레스토랑들이 떠올랐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 값비싼 식기들, 완벽한 플레이팅.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이런 감동은 없었어요.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을지 몰라도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순간은 없었죠. 정말 맛있네요. 제가 말씀드리자 박 사장님은 수줍게 웃으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만든 거예요. 쌀을 불리는 시간부터 엿기름을 넣는 양까지 다 손맛으로 하는 거죠. 그 말씀에 또 한 번 깊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미식이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었어요. 완벽한 기술이나 화려한 장식이 아닌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미식의 본질이었던 거죠. 식혜 잔을 내려놓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식탁, 오래된 의자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였어요. 이곳에는 값비싼 장식품은 없었지만 그 어떤 장식품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었으니까요. 바로 사람을 위하는 진심이었습니다. 얼마인가요? 제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박 사장님이 계산서를 내밀어 주셨죠. 뉴욕의 최고급 레스토랑 한 코스 가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곳에서 얻은 것은 그 어떤 값비싼 코스 요리에서도 얻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미식 평론가로서 20년. 저는 줄곧 완벽한 기술과 정교한 플레이팅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진정한 미식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계산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하는데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웃집을 떠나는 것 같은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밤새 글을 썼습니다. 평소의 리뷰와는 완전히 다른 글이었어요. 화려한 미식 용어도 전문적인 평가 기준도 없었죠. 그저 제가 경험한 그 특별했던 순간들을 진심을 담아 써내려갔습니다. 미쉐린 스타가 놓치고 있는 것.
이 제목을 쓰면서 제 손이 떨렸어요. 20년 동안 미식의 최고 기준이라 여겼던 미쉐린 가이드에 대한 도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사는 다음 날 아침 뉴욕타임즈에 실렸어요. 편집장은 처음에 난색을 표했지만 제 글을 읽고는 생각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 평론이 아니라 우리가 잊고 있던 무언가를 일깨우는 글이군요. 라고 말씀하셨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SNS에서는 제 기사가 폭발적으로 공유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미식이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 전 세계의 독자들이 자신들의 추억이 담긴 음식 이야기를 댓글로 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유명 셰프들의 반응이었어요.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의 셰프들이 하나둘 자신들의 요리 철학을 되돌아본다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죠. 우리는 너무 기술에만 집중한 것은 아닐까? 음식의 본질을 잊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한국의 음식 문화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김치나 비빔밥 같은 음식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 사람을 위하는 마음, 나눔의 철학, 정성과 배려. 이런 가치들이 재조명되기 시작했어요. 세계적인 미식 잡지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소박한 식당들을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목골목의 작은 식당들, 시장 안의 오래된 가게들. 화려하지 않지만 진심이 담긴 그곳들이 새로운 미식 여행의 목적지가 되었죠. 제 책상 위에는 박 사장님이 주신 식혜가 놓여 있습니다. 한국에서 떠나기 전 사장님께서 작은 병에 담아주신 거예요. 가끔 그리울 때 드세요라는 말씀과 함께 매일 저녁 저는 그 식혜를 한 모금씩 마십니다. 달콤한 식혜를 마시며 생각해요. 진정한 미식이란 무엇일까? 그건 완벽한 플레이팅도, 값비싼 식기도, 화려한 인테리어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음식,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미식의 시작이었죠. 오늘도 저는 식혜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짓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화려한 야경과는 달리 제 마음속에는 작은 골목 어귀의 소박한 식당이 더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미식은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따뜻함이야말로 우리가 음식을 통해 찾아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말이에요. 매일 밤 식혜 한 모금에 담긴 그 마음으로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별이나 점수를 찾아다니지 않아요. 대신 음식에 담긴 진심을 찾아 세상의 작은 식당들을 여행하고 있답니다.